32. 같은 날 밤 마드리드의 게일로드 호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푸른색 도료로 헤드라이트를 칠한 자동차 한 대가 호텔의 차량 출입구에 서자 까만 승마용 장화를 신고 회색 승마바지에 목까지 단추를 단 짧은 회색 윗도리를 입은 몸집이 작은 사나이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차문을 열 때 보초 2명이 거수경례를 하자 답례하고 프런트에 앉아있는 비밀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의 대리석 문 양쪽에 보초가 한 명씩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이들은 키 작은 사나이가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지나가자 얼굴을 들어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겨드랑이나 허리나 뒷주머니를 뒤져 근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갖고 있으면 프런트 직원과 함께 그를 검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들은 승마용 장화를 신은 몸집이 작은 이 사나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지나갈 때 얼굴을 거의 들지도 않았다. 사나이가 묵고 있는 게일로드 호텔 방은 그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어느 응접실에서나 그렇듯 앉아있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찌끄리기도 하면서 남녀 할 것 없이 보드카나 위스키 소다 혹은 커다란 피치에 들어있는 맥주를 작은 컵에 따라 마시고 있었다. 그중 4명은 군복 차림이었다. 다른 남자들은 방풍 점퍼나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여자 4명 중 3명은 평범한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몹시 여위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4번째 여자는 단조롭게 재단한 여자 민병대 제복의 스커트를 입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카르코프는 곧장 제복 차림의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이고 악수했다. 이 여자는 그의 아내로 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러시아어로 말했는데 잠시 동안 그에게서는 이 방에 들어올 때 보이던 교만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마호가니 색머리에 체격이 좋은 젊은 여자의 사랑에 지친 듯한 얼굴을 보자 그 교만한 태도가 되살아났다. 젊은 여자는 바로 그의 정부였다. 그는 짧지만 정확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머리를 끄덕이고 악수를 나누었는데 누가 봐도 자기 아내에게 하던 인사와는 같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방을 가로질러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키가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스페인 장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어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신의 대단한 애인은 요즘 살이 찌는 것 같아. 카르코프가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2회나 가까워오니 우리 영웅들도 하나같이 살이 찌는군. 그는 자신이 거론한 화제의 사나이를 찾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따위 두꺼비를 다 질투하다니 불성사나워. 그녀가 잠옷 유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독일어로 말했다. 내일 공격에 당신을 따라가도 돼? 안 돼?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돌로레스로 간다는데 그 여자나 카르멘하고 같이 가겠어. 사람들이 많이 갈 모양이던데. 젊은 여자가 대꾸했다. 데리고 가겠다는 놈이 있으면 아무나 하고 가. 난 싫으니까. 카르코프가 내뱉었다. 그런뒤 그는 젊은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려 정체감에 물었다. 한데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지? 바른대로 말해봐. 리아르토. 그녀가 정체감에 대답했다. 카르코프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 곁을 떠났다. 카르코프, 무슨 좋은 뉴스라도 들었나? 중키에 부은 듯한 얼굴, 가무잡잡하고 살이 찌고 눈꺼풀과 아래 입술이 축 처진 사나이가 언짢은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카르코프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자 사나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금방 들었어. 10분도 채 안 됐어. 굉장한 뉴스더군. 세고비아 근처에서 파시스트들이 저희끼리 총질을 했다지. 놈들은 자동소총과 기관총으로 반란을 진압했다는 거야. 오후엔 자기 편 군대를 비행기로 폭격까지 했다지 뭔가. 그게 정말이야? 카르코프가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롤로레스가 직접 듣고 온 뉴스야. 눈이 부은 사나이가 대답했다. 그 여자가 그 소식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흥분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 그 뉴스가 사실이라는 건 그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거든. 그 위대한 얼굴이. 그가 기쁜 듯이 말했다. 그 위대한 얼굴이라. 카르코프가 억양 없는 음성으로 내었다. 자네도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부은 사나이가 말을 이었다. 뉴스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듯한 광채를 띠고 그녀의 얼굴에서 빛을 내뿜던군. 음성만으로도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겠던데. 난 이스베스티아지에 그 기사를 쓸 작정이야. 그 소식을 연민과 동정과 진실이 섞인 그 대단한 목소리로 들었을 때 그건 이 전쟁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어.
성과 진실이 마치 백성의 참된 사도에서 뿜어나오듯이 그녀한테서 뿜어나와서 그녀는 라파시오나리아라고 부르는 것도 그녀를 라파시오나리아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전혀 무리가 아니지. 카르코프가 나른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 멋진 마지막 구절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즈베스티아에 기사를 써보내는 게 좋겠어. 그렇게 농담할 여자가 아니야. 자네 같은 냉소주의자라도 말이야. 자네도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좋았을걸. 대단한 목소리, 대단한 얼굴, 그걸 쓰게 내게 얘기하지는 말고 기사의 전문을 내게 말한 듯 아무 소용없으니까 어서 저쪽으로 가서 기사나 써.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쓰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쓰는 게 좋을걸. 카르코프는 이렇게 말하고 사나이를 쳐다보다가 곧바로 얼굴을 돌렸다. 눈이 부은 사나이는 보드카 잔을 든 채 몇 분쯤 더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들은 그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겨 있었고 마침내 기사를 쓰기 위해 방을 나가버렸다. 카르코프는 48살쯤 되어 보이는 다른 사나이 쪽으로 걸어갔다. 키가 작고 땅딸막하고 쾌활해 보이는 사나이로 옅은 푸른색 눈에 수치 적은 금발, 누렇고 까칠까칠한 콧수염 밑의 입가가 다정다감해 보였다. 이 사나이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단장이고 헝가리 사람이었다. 돌로레스에서 여기 왔을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카르코프가 그에게 물었다. 있었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파시스트 놈들이 저희들끼리 싸웠다나? 그게 사실이라면 멋진 일이지. 내일 일에 대해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 신문 기자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총살해 버려야 해. 이 빌어먹을 리하르트라는 독일 음모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빌어먹을 일요일에 여단 명령을 내린 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총살해야 하고 어쩌면 자네나 나도 총살감인지 모르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장군이 웃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마. 그런 얘기는 저도 질색입니다. 카르코프가 맞장구 쳤다. 가끔 여기 오던 미국인이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파르티잔과 함께 일하는 조던이라는 사나이를 장군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작전이 있을 곳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보고서를 보내와야 하지 않겠나? 모두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걸 싫어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를 위해 알아볼 텐데 그 친구는 이번 작전을 골츠와 함께 하고 있지? 자네는 내일 골츠와 만날 거고. 장군이 말했다. 아침 일찍 만납니다. 일이 잘 될 때까지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나처럼 그 사람도 자네 같은 잡놈들을 끔찍이 싫어하니까. 하기야 나보다는 성질이 훨씬 괜찮지만. 하지만 이 작전에 대해서는 어쩌면 파시스트 놈들이 기동훈련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장군은 희죽 웃었다. 어쨌든 골츠가 놈들을 어떻게 다룰지 어디 두고 보세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우리는 과달라하라에서 놈들을 골탕 먹였거든. 장군께서도 이동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르코프가 썩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장군은 갑자기 화를 냈다. 나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나? 이제는 나에 대해서까지 입에 오르는군. 밤낮 우려가는 소문뿐이군 그래. 치사하게 입방아만 찌어대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녀석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신념만 있다면 말이지. 장군님 친구인 프리에토는 입을 다물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없어. 인민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건 각하가 결정하신 문제죠. 저는 이제 그만 가서 눈을 조금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시끄러운 방을 나와 뒤쪽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장화를 벗었다.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다. 내일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콜메나르, 세르세다, 나바세라다를 거쳐 아침이 되면 골츠가 공격을 개시할 전선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33. 필라르가 그를 깨운 것은 새벽 2시였다. 처음 필라르의 손이 닿았을 때 그는 마리아인 줄 알고 그녀 쪽으로 몸을 굴려 토끼하고 불렀다. 그러다가 필라르의 커다란 손이 그의 어깨를 흔들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었다. 그는 한 손으로 맨살 오른쪽 다리 옆에 놓아둔 근총 손잡이를 잡았다.
온몸이 마치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근총처럼 긴장됐다. 어둠 속에서 필라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반짝이는 바늘 2개가 위쪽에서 좁은 각도를 이루고 있어 아직 2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물었다. 파블로가 사라졌어. 몸집이 큰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 로버트 조단은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었다. 마리아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 언제요? 1시간쯤 됐을 거야. 그러고요? 당신 물건을 갖고 갔어. 여자가 비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뭘요? 잘 모르겠어. 어서 와서 봐.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동굴로 걸어가 담요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버트 조던은 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밟지 않으려고 회중 전등을 켜고 동굴 안에서 떠도는 불이 꺼진 제 냄새와 탁한 공기, 자고 있는 사나이들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안셀모가 눈을 뜨고 물었다. 벌써 시간이 된 건가? 아닙니다. 그냥 주무세요, 영감님. 로버트 조던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배낭 2개는 동굴 안에 담요를 쳐서 칸을 지어놓은 필라르의 침대 머리맡에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회중 전등으로 배낭 2개를 비출 때 침대에서는 인디언의 잠자리에서처럼 귀키한 땀이 흘렀다가 마른 시커무레한 냄새가 풍겼다. 배낭 2개 모두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칼자국이 나 있었다. 왼손에 전등을 들고 오른손으로 첫 번째 배낭을 더듬어 보았다. 침낭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배낭이었으므로 가득 차 있을 리는 만무했다. 실제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철사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폭약이 담긴 네모난 나무 상자가 없어졌다. 뇌관을 조심스레 싸서 넣어둔 시가 담배 깡통도 없어졌다. 퓨즈며 뇌관을 넣어둔 나사 뚜껑이 달린 주석 상자도 없었다. 로버트 조던은 나머지 배낭도 만져보았다. 전과 다름없이 폭약이 가득 들어있었다. 폭약은 한 뭉치만 없어진 것 같았다. 그는 일어나서 필라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침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깬 남자가 느끼는 공허한 기분, 거의 비참에 가까운 기분을 느꼈다. 그런 기분을 1000배나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남의 물건을 지켜준 데 놓고 고작 이런 꼴이요? 그가 말했다. 머리를 거기 대고 한쪽 팔로 붙잡고 잤는데 그녀가 대답했다.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네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녀가 말했다. 한밤중에 그 작자가 일어나기에 밥을 어디가? 하고 물었더니 소변 보러 가. 하기에 그냥 자버렸지. 얼마 후에 다시 눈을 떴는데 몇이나 됐는지 알 수 없었어. 그 작자가 없어서 늘 하는 버릇대로 말을 보러 갔나 보다 했지. 그녀가 비참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그런데 계속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배낭이 괜찮나 확인하려고 만져보았더니 칼자국이 나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자네한테 달려간 거야. 자, 나가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한밤중이라 날이 밝아오는 기미는 느낄 수 없었다. 보초 옆을 지나지 않고 말을 타고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2군데 있지. 꼭대기에 누가 있죠? 엘라디오. 로버트 조던은 말을 말뚝에 매어 풀을 먹이는 초원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초원에서 말 3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커다란 밤색말과 회색말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작자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1시간쯤 됐을걸? 그 일은 그 일이고요. 난 남은 배낭이나 갖고 가서 한잠 더 자야겠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배낭은 내가 지키리다. 천만에요. 아주머니가 지킨다고요? 벌써 한번 지켜봤잖아요. 잉글레스 양반, 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과 똑같은 심정이야. 당신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 그러니 내게 상처 주지 말아줘. 우리 둘 다 파블로에게 배신당한 거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로버트 조던은 이 여자에게 심하게 굴 수도 더구나 그녀와 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2시간 이상이나 지난 오늘 그는 그녀와 협력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필라르. 없어진 물건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급한 대로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돼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뭘 갖고 갔어? 별것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여분으로 가져온 물건이죠. 폭파에 필요한 장치 일부는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폭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블로가 내관과 퓨즈를 갖고 있었지 않나요? 분명히 군에서 공급해 줬을 텐데요. 그것들도 갖고 가버렸지. 곧바로 찾아봤어. 역시 없어졌더라고. 그녀가 비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숲을 지나 동굴 입구로 되돌아왔다. 좀 주무세요.
파블로가 없어져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가 말했다. 엘라디오를 만나보고 와야겠어.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어쨌든 가보겠어. 내가 똑똑지 못해 당신을 배신한 셈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니에요. 눈을 좀 붙여요, 아주머니. 4시에는 출발해야 하니까. 그는 그녀와 함께 동굴로 들어가 배낭의 찢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빠져나오지 않도록 배낭 2개를 2팔로 끌어안고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내가 꿰매주지. 그럼 떠나기 전에 해주세요. 이걸 가져가는 건 아주머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예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꿰매려면 좀 일찍 갖고 와. 일찍 가져갈게요.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아주머니. 그가 말했다. 그럴 순 없어. 난 자네를 실망시켰고 또 공화국을 실망시켰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잠깐이라도 눈을 좀 붙여봐요, 아주머니. 눈을 좀 붙여보라고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34. 파시스트들은 이 지방 산꼭대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흑강과 외양간이 딸려있는 농가에 파시스트군의 초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 어느 쪽에서도 점령하지 않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로버트 조던의 보고서를 가지고 골츠 장군을 찾아가는 안드레아스는 이 초소를 멀리 돌아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총이 자동적으로 발사되도록 장치해놓은 철사덫이 어디 놓여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찾아 뛰어넘고 밤바람에 잎사귀가 나부끼는 포플러가 쭉 늘어선 개울가를 따라 걸었다. 파시스트군이 초소로 쓰고 있는 농가에서 수탉이 울었다. 개울을 따라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포플러 나무 줄기 사이로 농가의 창문 아래쪽에 불빛이 하나 보였다. 고요하고 맑게 갠 밤이었고 안드레스는 개울을 떠나 풀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풀밭에는 내전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로 내버려둔 근초더미가 4개나 있었다.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4계절이 지나는 사이 근초더미는 납작하게 썩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말았다. 안드레스는 2 근초더미 사이에 쳐놓은 철조망을 뛰어넘으면서 참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공화국 측 땅이라면 풀밭 너머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과다라마 비탈로 운반해 갈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파시스트 놈들은 소용이 없나 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놈들은 근초도 곡식도 필요한 만큼 갖고 있군. 놈들한테는 뭐든지 넉넉하단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테야. 엘소르도의 복수를 단단히 해주고 말겠어. 어쩌면 그렇게도 야만스러운 놈들일까.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저 도로는 흙먼지로 뒤덮이겠지. 그는 보고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마친 뒤 아침에 있을 초소 습격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척만 하는가? 잉글레스 양반이 보고서를 갖고 가라고 지시했을 때 안도감을 느낀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침착한 마음으로 내일 새벽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수해야만 할 일이었다. 그 일에 찬성했고 또 그 일을 해낼 생각이었다. 엘스로드 영감네가 소탕된 사건으로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엘스로드의 일이지 않은가. 그들의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꼭 해야 할 일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러나 잉글레스 양반이 그에게 보고서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어렸을 적 마을의 축제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차게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땅에 젖어서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 된 소머리가 취소된 것을 알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린 시절 그는 소머리 축제를 좋아하며 마음 졸이며 그 축제를 태양이 내려지는 먼지 투성이의 광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진마차를 둥그렇게 쭉 늘어세우고 입구를 막아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뒤 우리문을 열면 황소가 4발을 버둥거리며 그 공간으로 뛰어드는 순간을 어서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광장에서 소의 뿔이 운반 판자를 들이받는 소리를 흥분과 환희와 식은 땀이 흐르는 공포를 느끼며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황소가 머리를 치켜들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귀를 움찔움찔하면서 반질거리는 시꺼먼 몸뚱이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옆구리에 마른 똥을 묻힌 채 미끄러지고 부둥대며 광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기다렸다. 미간이 넓은 두 눈은 모래에 닦인 부목처럼 번지르르 하고 단단한 두 뿔 밑에서 깜빡거리지도 않았다. 황소의 뾰족한 뿔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날카롭게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는 1년 내내 황소가 광장에 나오는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날이 되면 황소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뿔을 내휘두르며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돌진해 떠받을 사람을 정하는 동안
그는 황소의 눈을 지켜보았다. 황소가 돌진해 오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흥분을 느꼈다. 어린 시절 그는 1년 내내 바로 그런 순간을 고대했다. 그런데 잉글리스 양반에게 보고서에 관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마치 아침에 눈을 뜨자 비가 슬레이트 지붕 위와 돌담, 마을의 진창길 물 웅덩이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마을의 소몰이 축제에서 자기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의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아주 용감하게 황소와 맞섰다. 다른 마을의 행사에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 자기 마을의 행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마다 나갔다. 그는 황소가 달려들어도 태연히 버티고 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살짝 비킬 수 있었다. 황소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린 뒤에도 그는 황소 앞에 나아가 보자기를 흔들어 옆으로 비껴나가게 했고 다른 사나이가 땅에 넘어졌을 때 여러 번 황소의 양쪽 뿔을 움켜잡고 옆으로 돌리며 황소가 그 사나이를 버리고 다른 사나이에게 달려들 때까지 황소의 얼굴을 걷어차고 후려 갈겼다. 또 그는 쓰러진 사나이로부터 황소를 떼어놓기 위해 꼬리를 붙잡아 힘껏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당기거나 했다. 언젠가 한 번은 한 손으로 꼬리를 잡고 빙빙 돌다가 마침내 다른 손을 뻗어 뿔을 움켜잡았는데 황소가 고개를 쳐들어 찌르려고 하자 얼른 뒤쪽으로 피하면서 한쪽에는 꼬리를 다른 한 손에는 뿔을 움켜쥔 채 황소와 함께 빙빙 돌았고 마침내 칼을 든 군중이 달려들어 황소를 찌른 적도 있었다. 먼지와 열기와 아우성과 황소와 사람과 술냄새 속에서 그는 언제나 황소를 향해 덤벼드는 군중의 선두에 있었다. 황소가 그의 몸 밑에서 흔들거리고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 팔로 뿔 아래쪽을 감고 한 손으로는 다른 쪽 뿔을 꾹 움켜쥐고 손가락은 단단히 깍지를 낀 채 황소에게 몸을 떠받치고 뒤틀리면서 황소의 융기 위에 엎드려 있었다. 황소의 귀를 이로 꼭 물고 먼지투성이에 빳빳하고 털이 곤두선 뜨거운 근육의 융기 위에 엎드려 있으면 그의 왼팔은 마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그는 부풀어 오르고 뛰어오르는 불룩한 목덜미에 몇 번이고 칼을 찔렀고 높은 언덕 같은 융기에 매달린 채 목덜미를 향해 팍팍 칼을 찔러대면 뜨거운 피가 솟구쳐 그의 주먹을 적셨다. 처음 그가 그처럼 황소 귀를 물고 늘어져 황소가 떠받을 때마다 목덜미와 턱이 뻣뻣하게 굳어버릴 만큼 찰싹 달라붙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후에 그를 놀려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놀려대면서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해마다 그 일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아코네호스, 도시 이름입니다. 비아코네호스의 불도그라고 불렀고 그가 소를 산채로 먹는다고 놀려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해마다 황소가 먼저 나와서 한동안 달려들고 치박하다가 마침내 관중이 죽이라고 떠들어대면 그는 몰려드는 다른 투사들을 해치고 황소 뿔에 덤벼드는 일이 자신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싸움이 끝나 황소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투사들의 무게에 깔려 쓰러지고 나면 그는 벌떡 일어나 귀를 물어뜯는 것은 좀 창피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걸어나갔다. 집마차 사이를 빠져나와 돌 분숫가로 손을 씻으러 가면 사람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고 술부대를 건네주면서 소리치곤 했다. 불도그 만세, 당신 어머니 만세. 혹은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됐다. 그래서 불알 두 쪽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해마다 말이지. 안드레스는 부끄럽고 허전한 기분과 함께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과 오른팔을 씻고 칼을 깨끗이 닦은 뒤 술부대에 받아들고 입에서 그 해 황소의 귀냄새를 헹궈내곤 했다. 광장의 돌바닥에 입을 헹군 술을 뱉고 나면 술부대를 번쩍 들어 꿀꺽꿀꺽 목구멍 깊이 술을 들이켰다. 정말로 그랬다. 그는 비아쿠네 호수의 불독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마다 마을 축제에서 그 묘기를 보이는 것을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빗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오늘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큼 더 좋은 기분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꼭 돌아가야 해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어떻게든 초소와 다리 공격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어.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엘라디오가 거기 있지 않은가. 안셀모, 프리미티보, 페르난도, 아우구스틴, 그리고 뭐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지만 라파엘, 두 여자, 파블로, 잉글레스 양반도 있지 않은가. 물론 잉글레스 양반은 외국인이고 명령을 받고 와 있으니까 그들 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지. 우연히 보고서를 전달하게 된 것을 핑계로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 뒤 초소속격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돌아가야 해. 이 임무를 핑계로 이번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어. 그뿐만 아니야 하고 그는 속삭였다. 아주 힘든 일만 생각해서 그렇지 작전에 즐거움이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야. 더구나 파시스트 놈들을 죽인다는 즐거움도 있지 않은가. 꽤 오랫동안 우리는 놈들을 하나도 죽이지 못했어. 내일은 무척 용감한 행동을 과시할 수 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지. 내일이야말로 보람 있는 날이 될지도 몰라. 보람 있는 싸움이 될지도 몰라. 내일이 틀림없이 오기를. 그리고 나도 꼭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공화국 측 전선으로 통하는 험한 산비탈을 가시 금작화 등불에 무릎까지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공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요란스럽게 날개를 퍼덕이며 발치에서 날아올라 그는 숨이 탁 막힐 만큼 깜짝 놀랐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저렇게 빨리 날개를 움직일 수 있다? 어쩌면 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알이 있는 곳 바로 옆을 디뎠나 보지? 이 전쟁만 아니라면 나무에 손수건을 메어 표시해 두고 낮에 다시 돌아와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우리 집 암탉이가 품도록 할 텐데 그 알이 깨면 우리 집 닭장에 꿩새끼들이 자랄 테고 놈들이 자라면 사냥 미끼로 쓸 수 있을 텐데 놈들은 틀림없이 나를 잘 따를 테니까 누나를 빼는 잔인한 짓은 하지 않겠어. 누나를 빼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눈을 멀게 해야겠는걸? 하지만 내가 손수 기른 놈의 누나를 빼긴 싫어. 사냥 미끼로 사용하더라도 깃을 잘라버리거나 다리 한쪽에 줄을 메어 두거나 하면 되겠지. 전쟁만 아니라면 그 파시스트 처소 옆의 게울로 가서 엘라디오와 함께 가재를 잡을 텐데 언젠가 한 번은 하루에 50마리 가깝게 잡은 적도 있지. 만약 이번 다리 폭포가 끝나고 그레도스 산악 동쪽에 가면 거기도 송어와 가재를 잡을 수 있는 맑은 시내들이 있어. 그레도스에 가고 싶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레도스에서는 여름과 가을에는 참으로 유쾌한 날들을 보낼 수 있지만 겨울은 지독히 춥거든. 하지만 겨울까지는 전쟁에서 이길지도 몰라. 만약 아버지가 공화당원이 아니었다면 엘라디오나 나나 지금쯤 군인이 되어 파시스트 군에 들어가 있을 테지. 놈들의 군인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그저 명령대로 움직였겠지.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는 거겠지. 결국 될 대로 되는 거지. 정권 밑에서 살아가는 편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 하지만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책임이 무거운 거야.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엘라디오는 나보다 생각이 많은 편이지. 그러니 걱정도 많아. 난 내 대의명분을 진정으로 믿으니까 부질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 하지만 게릴라전이란 참으로 책임이 무거운 생활이거든.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살기 힘든 시대에 태어났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시대도 지금보다는 살기 쉬웠을 거야. 인간은 어차피 고통과 싸우게 태어났으니 고생이 없을 수는 없지.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어려운 결심을 해야 할 때야. 파시스트 놈들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우린 결심을 한 거지.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고 있어. 하지만 아까 그 나무에 손수건을 미끄러매었다가 낮에 다시 가서 알을 찾고 그 알을 암탉에 품게 해 닭장에서 꿩새끼를 키우고 싶구나. 그렇게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너에게는 집도 없고 집이 없으니 앞마당도 없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네게는 내일 싸우러 갈 형제가 하나 있을 뿐 가족도 없어. 바람과 태양과 공복을 느끼는 창자가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제는 바람도 거의 없고 태양도 없구나. 있는 것이라고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수류탄 4개뿐인데 그것도 던질 때밖에는 쓸 데가 없지. 등에는 카빈총을 메고 있지만 그것도 남에게 총질할 때만 소용이 있어. 하지만 전달해야 될 보고서가 한 통 있잖아. 그리고 땅에 깔길 배설물을 잔뜩 뱃속에 넣고 있을 뿐이야. 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희죽 웃었다. 또는 그것에 오줌칠을 할 수도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죄다 남에게 줄 것뿐이구나. 넌 철학의 천재요 불행한 인간이로구나. 하고 그는 혼자서 생각하고 또 한 번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고상한 사색을 한 보람도 없이 마을 축제날 아침의 빗소리와 함께 찾아오던 안도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찾아왔다. 앞에 보이는 능선 꼭대기에는 정부군 초소가 있고 그는 그곳에서 검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5. 로버트 조던은 침낭 속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마리아 옆에 누웠다. 돌아누운 그는
그녀의 날씬한 몸의 촉각을 등에 느끼고 있었는데 그 촉감이 이제는 그저 아이러니에 지나지 않았다. 네 녀석은 말이야 하고 그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래 네 녀석은 말이다. 처음에 그놈을 보았을 때 그놈이 다정한 척 굴 때가 바로 그놈이 널 배신할 때라고 너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넌 그토록 바보였더냐? 저주를 받고 지옥에나 떨어질 바보놈아. 모두 집어치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놈이 내 물건을 숨기거나 내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더구나 이렇게 캄캄한 밤에는 찾아낼 수도 없어. 그놈이 아마 그 물건을 갖고 있을 거야. 다이너마이트까지 가져갔잖아. 아, 더럽고 비열한 반역자 놈.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놈. 왜 폭약이나 내관 같은 건 그냥 두고 맨몸으로 도망치지 못했을까? 왜 난 바보처럼 빌어먹을 여자에게 거짓을 맡겼을까? 약삭 빠르고 엄용스럽고 비열한 사생아 같은 놈. 더럽고 치사한 놈. 이제 그만두고 진정해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너는 모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어. 넌 실수를 했을 뿐이야 하고 그는 혼자 말했다. 넌 사람이 좋아서 또 자만심이 연보다도 하늘을 찌를 듯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 냉철하게 머리를 가다듬고 화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값싸게 울고불고 하는 짓도 그만둬. 이미 없어지고 만 게 아닌가. 제기랄. 그래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 아 비열한 돼지 같은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넌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만약 견뎌내야 한다면 말이다. 넌 그것을 반드시 날려버려야 해. 자 이제 그런 생각도 집어치워. 왜 넌 할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는 거냐? 아 할아버지 같은 건 똥이나 먹어라. 이 비겁한 낯짝에 똥치를 한 나라도 똥이나 먹어. 적군도 아군도 스페인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똥이나 처먹어라. 그리고 라르고도 프리에토도 아센시오도 미아하도 그리고 로호도 한 놈도 빠짐없이 영원히 지옥에나 떨어져라. 모두 똥이나 먹여 지옥으로 쫓아버려라. 비열함이 골수까지 사무친 이놈의 나라 전체가 똥이나 먹어라. 놈들의 이기주의와 놈들의 개인주의와 놈들의 이기주의, 놈들의 자만심과 놈들의 배신행위 모두 똥이나 먹어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똥이나 먹어라. 우리가 놈들을 위해 죽기 전에 똥이나 먹어라. 우리가 놈들을 위해 죽은 뒤에도 똥이나 먹어. 놈들에게 모두 똥을 먹여 지옥에 떨어뜨리라. 하나님, 바블로에게 똥을 실컷 먹여주소서. 바블로는 그놈들을 모두 합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스페인 인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똥을 먹이는 놈입니다. 20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선인은 이글레시아스 파블로 한 사람뿐, 나머지 놈들은 다 그들에게 똥을 먹이는 놈들입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떨치고 일어나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구로가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두루티는 좋은 친구였지만 푸엔테 데로스 프란세세스 다리목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그 빛나는 기강회의의 기강에 따라 살해당한 겁니다. 비겁한 돼지 같은 놈들, 아 놈들은 모두 똥이나 처먹고 지옥에 빠져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방금 내 폭약과 내관 상자를 훔쳐 달아난 파블로 놈, 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똥이나 처먹어라. 하지만 그게 아니지. 그놈이 우리에게 똥을 먹인 셈이거든. 코르테스와 메넨데스 대 아빌라로부터 미아하에 이르기까지 놈들이 언제나 내게 똥을 먹인 게 아니었던가. 미아하가 클레베르에게 한 짓을 봐라. 이기적인 대머리 돼지놈, 바보 같은 인텔리 사생아 놈, 이제까지 스페인을 배반하고 그 군대를 지휘해온 미친 이기주의자에다 배반자 같은 돼지 같은 놈들도 빠짐없이 똥이나 처먹어라. 인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놈들은 똥이나 처먹어라. 그리고 인민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명심해서 지켜봐. 그가 분노를 과장할수록 또 모욕과 경멸의 폭이 넓어지고 부당해질수록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 분노도 점차 식어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냐? 그건 사실이 아니면 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선량한 사람들을 봐. 훌륭한 사람들을 봐. 그는 옳지 못한 생각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잔인함을 끔찍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는 불의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분노 속에 누워 있었지만 마침내 그 분노의 불길은 차츰 잦아들어갔다. 새빨갛고 새까맣고 맹목적이고 살인적인 분노는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섹스를 하고 난 남자처럼 이제 차분하고 공허한 듯 침착하고 날카롭고 냉철한 관찰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당신 내 가엾은 토끼. 그가 마리아 위로 몸을 구부리면서 속삭였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 쌩글 미소를 짓고 그에게 몸을 바싹 붙였다. 조금 전에 당신이 뭐라고 찌끄렸다면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 당신은 화가 나면 짐승이 되거든. 이제 그는 두 팔로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 자기의 턱을 얹고 바싹 붙어 누워 있었다. 이런 자세로 누워 그는 뭘 할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에서 낱낱이 그려보았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엉망이 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전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 하지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할 사람이 언제든지 있을 거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한 그들이 그것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래, 만약 그들이 듣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우리는 인원이 너무 모자라지만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노릇이지. 난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 다리를 폭파할 거야. 맙소사, 내가 화를 참아내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비슷하거든. 화를 내는 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저주받을 또 하나의 사치일 뿐이야. 이제 모든 계획이 섰어, 귀여운 아가씨.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린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리를 폭파하고 말 거야. 그렇다고 그 일 때문에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건 그다지 훌륭한 결혼 선물은 아니군. 하지만 하룻밤의 달콤한 잠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던 게 아닌가. 당신은 하룻밤 푹 잔 거야. 이 선물이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늘 당신 몸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잘 자, 귀여운 아가씨. 잘 자, 내 사랑. 당신을 깨우지 않겠어. 이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거든. 그가 마리아의 어깨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는 아주 가볍게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손목시계에서 눈으로 시간을 쫓고 있었다. 36. 안드레스는 정부군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말하자면 세겹으로 둘러쳐진 철조망이 있는 데서 갑자기 내리막이 된 땅에 엎드려 바위와 흙으로 된 흉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다. 방어선이 줄지어 계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는 어둠을 타고 이 초소를 빠져나가 검문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좀 더 깊숙이 정부군 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간단할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민병대 여러분. 안드레스가 소리쳤다. 그러자 공기치기를 젖히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다. 다음 순간 흉장 뒤쪽 너머에서 누군가 총을 한 방 쏘았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어둠 속에서 노란 빛이 아래쪽으로 번뜩거렸다. 공기치기를 젖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안드레스는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힐 정도로 납작 엎드렸다. 쏘지 마오, 동지들, 쏘지 마.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거요. 안드레스가 소리쳤다. 몇 놈이야? 누군가 흉장 뒤에서 물었다. 혼자요. 나 혼자뿐이요. 넌 누구야? 안드레스 로페즈. 비아코네우스 출신이요. 파블로 부대에서 왔어. 보고서를 가지고. 총과 탄환을 가지고 있나? 갖고 있어. 총과 탄환이 없는 녀석은 들여보내지 않고 있어.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또 세 놈 이상도 안 돼. 나 혼자뿐이요. 중대한 임무입니다. 들여보내주시오. 안드레스가 소리쳤다. 흉장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똑똑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몇 놈이야? 한 사람이라. 이요, 나 혼자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오. 그들은 흉장 뒤쪽에서 또다시 수군거렸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 파시스트. 난 파시스트가 아니요. 파블로의 게릴라 병이요. 사령부에 전달할 보고서를 갖고 와서. 안드레스가 소리를 질렀다. 저놈 미친놈이로군. 저놈에게 폭탄을 던져버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 보시오. 난 혼자란 말이요. 정말 혼자요.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그 한복판에 있는 우라질 것에 대고 맹세하건대. 난 혼자요. 어서 들여보내줘요. 저놈 마치 기독교도처럼 짓거리네.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다른 누구가 그 말을 받았다. 폭탄을 던져버리는 게 상책이라니까. 안 돼요. 그건 중대한 실수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제발 들여보내줘요. 안드레스가 고함을 질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전선을 오가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때로는 조금 나은 경우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너 혼자란 말이지? 누군가 다시 아래쪽에 대고 소리쳤다. 이런 빌어먹을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소? 나 혼자요. 안드레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혼자라면 일어서서 머리 위로 총을 들어 올려봐. 안드레스는 일어서서 가빈 총을 두 손으로 들고 머리 위로 올렸다. 철조망을 넘어와. 기관총으로 너를 겨누고 있을 거야.
안드레스는 얼기슬기 얽어놓은 첫 번째 철조망 안으로 들어서 있었다. 철조망을 넘으려면 두 손을 모두 써야 해요. 두 손은 위로 든 채 있어. 목소리가 명령했다. 철조망에 걸려 움직일 수 없어요. 안드레스가 소리쳤다. 폭탄을 던져버렸으면 더 간단했다니까 그래. 한 목소리가 말했다. 총을 어깨에 매라고 해. 손을 위로 쳐들고서는 철조망을 넘을 수 없잖아. 머리를 좀 써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파시스트 놈들은 모두가 똑같다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계속 조건을 내 걸거든. 다른 소리가 받았다. 이보시오. 난 파시스트가 아니라 파블로 부대의 게릴라 병이요. 우린 장티부스보다 파시스트를 더 많이 죽였어. 안드레스가 고함을 질렀다. 파블로 부대라니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어. 분명히 이 초소의 지휘관 대단 사나이가 말했다. 베드로니 바울이니 그 밖에 다른 성도나 사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녀석들의 유격대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소총을 어깨에 걸머쥐고 두 손을 쓰세 철조망을 넘어와. 니놈한테 기관총을 쏘기 전에 얼른. 다른 사람이 외쳤다. 당신들 더럽게 불친절하군. 안드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철조망을 헤치며 끌어나갔다. 친절 좋아하시네. 우린 지금 전쟁 중이야 바보야. 누군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런 것 같군. 안드레스가 대꾸했다. 저놈이 뭐라는 거야? 또다시 공기치기를 제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이 빌어먹을 철조망을 넘을 때까지 제발 쏘지 마시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철조망을 욕하지 마. 안 그러면 내 놈한테 폭탄을 던져버리겠어. 누군가 소리쳤다. 어쩌면 이렇게도 멋진 철조망일까? 안드레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말하자면 화장실 속의 하나님 같네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철조망이요. 형제들 이제 곧 그쪽으로 가리다. 폭탄을 던져버려 만사를 처리하는 데는 그게 최선이라니까 그러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제들, 안드레스가 말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폭탄을 던지자고 주장한 녀석이 아무 때고 수류탄을 던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난 보잘것없는 녀석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폭탄을 던지자고 제안한 사나이가 대꾸했다. 형씨 생각이 옳아요. 안드레스가 이렇게 말하고는 조심스레 세 번째 철조망을 넘어 흉장 아주 가까이로 다가갔다. 난 어느모로 보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용건만큼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폭약을 던지자고 제안한 사나이가 대꾸했다. 넌 자유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도전적으로 따져 물었다. 없죠? 그제야 안드레스가 안심하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광신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붉고 검은 스카프를 두른 광신자들. 자유 만세! 만세! 그들은 흉장 뒤쪽에서 그에게 호응하며 소리를 질렀다. 무정부주의 노동자 조합운동 만세! 그리고 자유도! 우리들 만세! 안드레스도 마찬가지였다. 저 녀석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군. 하마터면 이걸로 죽일 뻔했어. 폭탄을 제안한 사나이가 말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수류탄을 내려다보면서 안드레스가 흉장을 넘어 다가오자 몹시 감동했다. 여전히 한 손에 수류탄을 든 채 팔을 벌려 안드레스를 끌어안자 수류탄이 안드레스의 어깨뼈에 닿았다. 폭탄 사나이는 안드레스의 양쪽 뺨에 키스를 했다. 자네한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야. 형제 정말로 다행이야. 그가 말했다. 지휘관님은 어디 있어? 안드레스가 물었다. 내가 지휘관이야. 서류를 보여줘. 한 사나이가 말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참호 속으로 들어가 촛불로 비추어 보았다. 한복판에 공화국 국기와 SIM이라는 도장이 찍힌 네모나고 조그마한 비단 조각을 접은 것이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에는 안드레스 이름과 나이, 신장, 본적, 사명 등이 적혀 있었고 SIM의 고무도장을 찍은 안전 통행증이 있었다. 또 골츠에게 보내는 보고서 4장이 있었는데 보고서는 노끈으로 묶어 초로 밀봉한 뒤 고무도장의 나무 손잡이 끝에 붙어있는 SIM이라는 금속 봉인이 찍혀 있었다. 이건 나도 본 적이 있어. 초소 지휘관이 말하고 비단 조각을 돌려줬다. 이게 다군. 하지만 그걸 갖고도 이게 없으면 아무런 증명도 못해. 그는 안전통행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어디 태생이지? 비아코네오스요.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그곳 특산물은 뭐야? 멜론이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은? 왜 그러세요? 장교님도 그곳 태생이세요? 아니, 하지만 가본 적은 있어. 난 아란후에스 태생이야. 그럼 누구든지 좋으니 물어보시죠. 호세 링컨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봐.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 머리를 빡빡 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한쪽 눈이 사팔떡이죠.
그렇다면 이 서류는 진짜군.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자네는 저 후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비아카스틴의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 산 너머 아래쪽 평야에 있는 마을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갑자기 내전을 맞이했어요. 내전이 일어난 이후 파블로의 게릴라 부대에 들어가 싸워왔고요. 그런데 지금 서둘러 이 보고서를 전하러 가야 해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파시스트 놈들의 지방은 전황이 어떤가? 지휘관이 물었다.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 우린 폭탄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 종일 도로에 먼지가 일었죠. 오늘 놈들은 엘스로드 영감 부대를 전멸시켰어요. 안드레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엘스로드 영감이라니 그 사람이 누구야? 다른 사나이가 나무라도 물었다. 이 지방 산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릴라 부대 대장이에요. 자네들은 모두 공화국으로 들어와 정규군에 입대해야 해. 쓸데없고 뚱딴지 같은 게릴라가 너무 많아. 모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자유주의 규율에 따라해. 그런 뒤에 우리가 게릴라 부대를 파견하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 보내면 되는 거야. 지휘관이 말했다. 안드레스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철조망도 여전히 통과해서 태연히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 사나이가 자기들에 대해서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고, 또 지휘관이 하는 말이 어리석으리라는 것도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또한 일이 이렇게 늦게 처리되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서둘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장교동지. 장교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35사단 사단장에게 급한 보고서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단은 날이 새자마자 공격을 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밤이 깊었으니 속히 가야 해요. 그가 말했다. 무슨 공격? 공격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바세라다까지 가서 거기서도 더 가야 해요. 그러니 저를 사령관에게 데려다 가서 타고 갈 차편을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누가 저와 동행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려줬으면 해요. 이 모든 얘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차라리 자네가 철조망에 접근했을 때 쏴 죽이는 게 옳았을지도 모르겠는걸. 그가 대꾸했다. 서류를 보지 않았나요, 장교동지? 그리고 또 제 임무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안드레스가 끈기 있게 그에게 말했다. 서류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파시스트 놈들은 이런 임무쯤은 누구나 꾸며낼 수 있거든. 내가 직접 함께 사령관한테 가주지. 장교가 말했다. 좋습니다. 장교님이 함께 가주시면 더욱 좋죠. 하지만 빨리 가야 돼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이봐 산체스. 자네가 내 대신 지휘하도록 해. 자네도 나만큼 임무를 잘 알고 있겠지? 난 이 자칭 동지를 사령관한테 데리고 갈 테니. 장교가 말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 뒤쪽에 파놓은 얕은 참으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안드레스는 언덕 꼭대기의 수비병들이 고사리가 우거진 비탈 아무데나 깔긴 똥냄새를 맡았다. 그는 위험한 아이들 같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럽고 교활하고 규율이 잡혀있지 않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바보 같고 무지하지만 무장하고 있어 언제나 위험천만했다. 안드레스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저 공화국에 충성을 다할 따름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제법 근사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니놈들이 깔긴 것을 땅에 묻지 않는 게 자유는 아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고양이보다 더 자유를 누리는 동물은 없어. 고양이는 제가 깔긴 것을 묻을 줄 아니까. 고양이는 가장 훌륭한 무정부주의자야. 니놈들이 고양이한테 그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니놈들을 존경할 수 없어. 앞서가던 장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자네 아직 카빈 총을 갖고 있군. 그렇습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걸 이리 줘. 등 뒤에서 날 쏠지도 모르잖아. 장교가 말했다. 왜요? 제가 왜 장교님을 등 뒤에서 쏜단 말이죠? 안드레스가 물었다. 누가 알아?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총을 이리 줘. 장교가 말했다. 안드레스는 어깨에서 벗어 총을 그에게 주었다. 장교님이 갖고 있는 편이 안심이 된다면 덜이죠. 그가 말했다. 이 편이 좋아. 이 편이 더 안전해. 장교가 응수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37. 로버트 조던은 마리아와 함께 누워 손목시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시계에서 초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지나갔다. 그러나 분침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 움직임이 어렴풋이나마 보였다. 그녀의 머리가 거의 턱 아래에 있었고
시계를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움직이면 그녀의 깎아머리가 턱에 닿았다. 마치 덫에 걸린 담비를 문을 열고 끌어내 껴안은 채 털을 쓰다듬으면 손아래에서 담비의 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머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비단처럼 물결쳤다. 그의 뺨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에 닿으면서 움직이면 목이 부풀어 오르고 두 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으면 목에서 온몸을 타고 공허한 아픔이 흘러내렸다. 그가 머리를 숙여 시계 쪽으로 눈을 가까이 대면 창끝같이 뾰족하고 환히 드러난 바늘이 숫자판 위쪽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똑똑히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 움직임을 정지시키려는 듯 마리아를 꼭 껴안았다. 자고 있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시각에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입술을 그녀의 귓가에 갖다 대고 매끈한 살결이며 뺨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서 목덜미를 따라 더듬어갔다. 시계바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를 더 꼭 껴안고 혀끝을 뺨에서 귓볼로 귀여운 기어의 기복을 따라 아름답고 단단한 위쪽 귓바퀴로 옮겨가자 혀가 바르르 떨렸다. 그 전율이 공허한 아픔을 타고 전신에 흐르는 것이 느껴졌고 시계 바늘이 벌써 예각을 이루어 시간을 가리키는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었다. 자면서 꼭 다물고 있는 입술에 가볍게 입술을 포개고 잠시 동안 두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누운 채 그들은 자느라고 꼭 다물고 있는 입을 가볍게 대었고 그가 그녀의 입에 입술을 부드럽게 대자 입술이 가볍게 스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쪽으로 몸을 돌리자 날씬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몸이 바르르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잠결에 한숨을 내쉬더니 여전히 잠을 자면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눈을 뜨고는 자기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꼭 눌렀다. 그리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아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귀여운 토끼. 아니 말하지 마요. 내 사랑스러운 토끼. 말하지 마요. 잠자코 있어요. 다음 순간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 이제 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일어날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였고 언제나 이런 상태일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며 또 그게 어떤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었고 전에도 누리고 있었으며 언제나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었다. 아, 지금, 오직 지금뿐. 무엇보다도 지금. 그리고 너의 지금 말고는 다른 지금이 없고 지금은 너의 예언자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지금. 자, 지금. 지금밖에는 아무런 지금도 없다. 그렇다, 지금이다. 지금, 제발 지금이다. 오직 지금뿐이다. 이 지금 말고 다른 것은 없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런지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영원히 알 필요 없이 오직 이 지금만, 그리고 계속해서 부디 언제까지나,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나 지금만 있으라. 이제 지금 언제까지나 이 한 번만의 지금, 오직 지금 한 번이 있을 뿐, 이제 다른 지금은 없고 오직 하나의 지금이 있을 뿐, 하나의 지금이 가고 있다. 지금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 지금이 떠나가고 있다. 지금이 빙빙 돌고 있다. 지금이 하늘로 올라간다. 지금이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이 끝까지, 아주 끝까지. 하나와 하나는 하나이고 여전히 하나이고 또 아직도 하나이고,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부드럽고 하나가 동경하고 하나가 다정하고 하나가 행복하고 하나가 착하고 하나가 귀엽고 소나무 가지와 밤의 향기가 떠도는 가운데 가지를 잘라 깔아놓고 그 위에 팔꿈치를 괜제 땅 위에 엎드려 있는 지금 마지막으로 땅 위에,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과 더불어 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또 다른 그는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을 뿐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마리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고마워.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다. 말하지 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멋있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싫어요. 토끼. 그러나 그녀가 그를 꼭 껴안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리자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아파서 그래, 토끼? 아니요. 또다시 영광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고마워서 그래요. 얼마 뒤 두 사람은 바싹 붙어서 발꿈치를, 넓적다리를, 엉덩이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용히 누워 있었고 로버트 조드는 또다시 보이는 곳에 시계를 두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우린 정말 행복했죠? 그래. 우린 참 운이 좋아. 잘 시간은 없겠죠? 없어. 곧 출발해야 하니까. 일어나야 한다면 뭐 먹을 걸 가지러 가요. 좋아. 당신 아무 걱정 없죠? 없고 말고. 정말이죠? 정말이야. 이젠 없어. 그럼 전엔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 내 힘으로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 당신은 벌써 많이 도와줬잖아. 그건 말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그건 날 위한 것이었죠.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 자, 토끼, 옷을 입어야지. 그러나 가장 좋은 동반자인 그의 마음은 라글로비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라글로비아라고 말했어. 그것은 영어의 글로리나 프랑스인이 쓰고 있다는 라글로리아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 말은 칸테온도와 사에타스에 속하는 것인데, 이 칸테온도는 스페인의 민속 음악이고 사에타스는 스페인의 종교 음악이랍니다. 칸테온도와 사에타스에 속하는 것이거든. 물론 그레코나 사누안 데 라크루스, 이것은 그 스페인의 시인이자 수도사 사람이랍니다. 그 밖의 다른 것들에도 속하지. 난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전화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든지 이 지구 말고도 다른 행성들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무식한 짓이거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구나. 이 나흘 동안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난 노인이 되어 진실로 삶에 대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인간이란 언제까지나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마다 정해진 양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어서 귀여운 아가씨. 그가 영어로 말했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배운 게 많다고. 그럴 리가.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죠. 그녀가 말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교육치고는 아주 미미한 초보 수준을 받았을 뿐이지. 정말로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아.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제 겨우 시작한 그 교육마저 헛사로 돌아가고 말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지나치게 감수성이 날카로우니 탓에 넌 이제야 겨우 깨닫는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이제 너도 그런 것쯤은 깨달을 만한 머리가 있어야 할 텐데. 난 이곳에 온 뒤로는 줄곧 이 산속에만 있었지. 안셀모는 가장 오래된 친구야. 찰스보다, 처부보보다, 가이보다, 마이크보다 그를 더 잘 알거든. 난 그들을 잘 알지. 입이 더러운 아구스티는 내 형제야. 내겐 형제가 없었는데 마리아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요. 아내지. 하지만 난 진정한 애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아내도 없었고 그녀는 또 내 누이 동생이기도 하지만 내게 누이 동생은 없었어. 그녀는 또한 내 딸이기도 하지만 난 앞으로 딸을 가질 일이 없을 테지. 이렇게 좋은 것과 헤어지긴 싫어. 그러는 동안 그는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의 끈을 담했다. 삶이라 무척 즐겁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옆에서 두 손으로 발목을 감싸고 침낭 위에 앉아 있었다. 누가 동굴 입구에 쳐놓은 담요를 움직였는지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도 깊은 한밤중으로 날이 밝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을 들어 쳐다보면 소나무 가지 너머로 별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이번 달에는 아침이 일찍 밝아왔다. 로베르토, 마리아가 불렀다. 왜 그래 아가씨? 오늘 일하는 동안 우린 함께 있게 되나요? 작전이 시작된 뒤에는 그럴 수 있어. 시작할 때는 함께 못 있어요? 응, 당신은 말 옆에 있어야 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응,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당신을 걱정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일이 끝나는 대로 빨리 와줄 거죠? 끝나자마자 갈게. 그가 어둠 속에서 말하고 웃음 지었다. 자, 아가씨 뭘 좀 먹으러 가야지. 침낭은 어떻게 하죠? 치우고 싶으면 둘둘 말아두어. 잘 말아두고 싶어요. 나도 거들게. 아니 혼자 하겠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침낭을 펴서 둘둘 말더니 도중에 마음이 변했는지 일어나서 침낭을 툭툭 틀었다. 그러고서 다시 무릎을 꿇고 주름을 편 뒤 말았다. 로버트 조드는 배낭 두 개를 집어들고 찢어진 구멍에서 물건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소나무들을 지나 연기에 끌린 담요가 걸려있는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발꿈치로 입구의 담요를 밀어젖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시계는 3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